미국의 영향권에 있으면서 지금 이제 한미일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미 대선이 어떻게 되느냐 것이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른바 최근에 일어난 친일 노선의 외교와 내년에 혹시 독도가 넘어가지 않느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최근에 계엄령이라고 하는 상당히 우리의 경고음을 내는 이런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가지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 대선에 관련돼서 일단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해리스가 이깁니까? 트럼프가 이깁니까? 최정건 차관님. 저는 줄곧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길 것이라고 전망해오고 있고요. 네. 그것은 제가 트럼프의 귀환을 기원해서가 아니라 지금 상황을 보아하니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의 소위 부상이 언론 보도상에서 느껴지긴 하나 그 이유는 소위 미국 민주당의 집 나간 집토끼들이 좀 돌아오는 것 같아요. 네. 그 뜻은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소위 그 건강 리스크에 실망한 민주당 지지자들이 돌아온 것 같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미국 유권자들은 이미 마음을 정했고 결국은 이제 소위 선벨트라고 하는 아리조나, 네바다 그리고 저기 플로리다까지의 얼마만큼의 승부가 나느냐와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는 미시간 그리고 일리노이, 오하이오 그리고 펜실베니아로 이어지는 러스트벨트 이건데요. 제가 항상 주목하고 싶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상대방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는 전체 득표수는 287만 표 차로 졌어요. 네. 그러나 개표에서 이겼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득표에서는 있습니다. 개표에서는 이겼는데 이 개표에서 이겼던 것이 지금 제가 방금 열거했던 그 주에서 승리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되었을 때 이러한 주에서 좀 이겼기 때문에 된 것인데, 근데 근본적으로 좀 미국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는 항상 외교안 북한 이런 걸 보지만 첫 번째는 거기 낙태, 여성에 대한 낙태 권리 이거거든요. 근데 요 부분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 경제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낙태 관련해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가장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경제 문제, 인플레이션 문제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여전히 악재여서 요 악재가 이 지금 러스트벨트와 썬벨트에 가장 첨예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종대 위원님은 그러면 할 수 없네요. 해리스 편을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제가 이제 관심 깊게 본 대목은 그 중국에 관한 부분에서 확연히 갈라지는 두 후보의 목소리. 예, 물론 중국을 견제하자는 데는 똑같습니다. 이건 오히려 선명성 경쟁을 한다 그래도 과언이 아닌데, 트럼프가 중국에 이제 고관세 폭탄을 때리겠다, 무역 전쟁을 하겠다.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그 물가 상승이 예상되거든요. 그 해리스는 그 올라간 관세만큼 미국 납세자들이 부담이 되고 이제 인플레 감당 못할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대립을 하는데, 대신 해리스는 동맹국과 함께 중국을 고립하는 이 외교안보 쪽에 치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경제로 중국을 좀 굴복시키고 이제 탈중국을 아예 공언하고 있습니다. 디커플링을. 이런 어떤 쪽에 치중을 한다면 해리스는 외교안보, 그다음에 동맹 정책을 통해서 중국을 고립하고 약화하는, 어쩌면 포위하는 이런 정책을 좀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둘 다 고민이에요. 둘 다 고민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글쎄, 그래가지고 무엇이 경제나 외교안보나 다 하드 파워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일단은 우리 경제가 지금 미중 양쪽의 불황, 그러니까 미국의 일자리하고 중국의 거의 일자리 파탄에 가까운 이거에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는데, 저렇게 장벽을 세운다 그러면 지금 최 교수 말대로 트럼프가 더 유리하다면 더 걱정인데, 이거는 우리 경제에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옛날부터 이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2차 대전도 보호무역주의에서부터 일단 국가 간의 장벽이 쓰고 그것이 군사적 전쟁으로 비화된 거거든요.
그게 일본을 군국주의, 제국주의, 침략국가로 돌변시킨 거고 이렇게 봤을 때 이 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이 이게 심각하다. 그런 점에서 뭐 정치적인 공학으로 누가 당선될지는 저는 사실은 좀 신중해져야 된다고 보고 또 해리스가 이번 토론회에서 상당히 선전을 했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좀 여성과 청년표를 흡수해서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지 않는가 기대는 합니다만은 이건 조심스러운 전망이고 그러나 이제 그 장차 우리한테 밀어닥칠 쓰나미가 심상치가 않다. 이런 점에서 매우 걱정하고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김종대 의원님은 그래도 은근히 속으로는 해리스를 약간 응원하는 쪽에 서 계신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글쎄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결정인데요. 이 역사는 상상이 좀 필요한 건데 외교안보 같은 경우 그러는데 트럼프의 급진주의도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예측하기 어려운 거예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것도 좀 네. 걱정이 되고. 예, 뭐 우리 김 의원님 말씀 정확하시고요. 다만 이제 덧붙인다면 사실 우리는 미국 보면 미국 행정부의 정책을 많이 보는데 사실상 뭐 우리 김 의원님 계시지만 미국이 그 미국 의회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중국 스탠스는 사실상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말을 좀 나이스하고 거칠게 하고 그 차이일 뿐이지 정책적 속성은 같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했었던 것을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이 승계해가지고 말은 외교적으로 그러나 뒤로 세게 후려치는 형태를 하고 있어요. 그럼 미국 의회는 왜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초당적으로 압박을 하냐면 결국 자기 지역구의 경제 문제거든요. 네. 이 지역구의 경제 문제란 기본적으로 미국이 자유무역을 추진하다가 세계화 정책을 추진하다가 그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이런저런 생산시설이 한국이며 중국이며 동남아로 넘어갔다는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보호무역의 형태가 됐든 고관세 형태가 됐든 그것을 자기네 지역구로 다시 데리고 와야만 그 의회 의원들이나 아니면 그 민주당이 됐든 공화당 차원이 됐든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이어서 이거는 저는 일종의 상수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 중요한 거는 지난번 그 어저께 있었던 그 해리스하고 트럼프 두 후보의 이 발언 중 네. 저한테 확 꽂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사회자가 약간 공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우크라이나가 이기길 바랍니까 안 합니까? 라는 직설적 질문도 하는데 트럼프는 뭐라고 그러냐면 난 이 전쟁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해요. 네. 그 뜻이 무엇이냐면 내가 당선되면 이 전쟁을 끝낼게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말 자체는 미국의 유권자들이 듣고 싶은 말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많은 양의 이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우크라이나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좀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예전부터 유럽연합에 가입할 수 없었던 것은 유럽연합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못했던 거예요. 네. 그것은 뭐 정부 투명성이나 아니면 민주성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미국 국민들은 특히 공화당 입장에서는 계속 이 깨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위 피로감인데 트럼프는 나와서 유럽 사람들도 그리고 세계 웬만한 국가 지도자들이 듣고 싶은 말, 난 이 전쟁을 끝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상당히 계산에 깔려 있는 거예요. 네. 즉 교조적이거나 가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저는 그걸 되게 실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네.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이제 주위에 선거나 정당 전공하는 친구들의 아주 미세한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른바 이제 7개 주로 이야기하는 이 스윙보트 줄. 네.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이 러스트벨트도 포함되는데 실제로 이제 트럼프가 미국의 비주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트럼프가 당선됐던 현상 중에 하나가 이 러스트벨트의 과거에 이제 백인 노동자들이 전부 다 노동자에서 실직하면서 실직 상태가 되면서 이 공화당 지지자로 돌아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전통적으로 이제 노동자 정치학이라는 것이 노동자로서 조직화되면은 상대적 진보 정당을 찍어요. 그리고 실직된 지 6개월만 되면은 보수 정당을 찍어요. 여기 이제 재밌는 현상들인데 이게 역설적이게도 트럼프가 리쇼어링을 하고 그다음에 바이든도 리쇼어링을 하면서 실제로 다시 제조업체가 좀 부활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고용이 나아진다는 지표가 나오거든요. 그런 인해 가지고 다시 바이든이 당선되는 현상으로 옮겨갔단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 바이든 전부 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아시아에 분산됐던 제조업 일자리를 미국으로 다시 땡겨갔단 말이에요.
이게 전통적으로 다시 러스트 벨트가 노동자들이 민주당으로 돌아오는 역할을 해주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선거하고 정당 이제 계급 분석하는 분들은 지금 현재 해리스가 6대1 정도로 이기고 있는 추세가 아주 이 오차 범위 내지만은 그게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7개 주에서.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 7개 주에서 해리스가 굳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정당 전공하는 미국에서 그런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거 두 분이 세 개. 생각이 다르네. 두 분이 두 개서 쏴야 돼요. 아니 근데 뭐 이건 디베이트를 하자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네. 뭐 사실 뭐 우리 입장에서는 누가 되든 별 차이 없죠. 뭐 제 입장에선 말은 나이스하게, 행동은 거칠게, 말은 거칠게, 뭐 행동도 거칠게 뭐 그런 대통령들이 될 텐데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 한국에서 미국 뉴스를 소비할 때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미국의 지지율을 막 우리가 받아보잖아요. 우리도 사실 여기서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을 볼 때 응답자 비율을 봐야 되는데 네. 지금 대부분 미국에서 나오는 여론조사의 응답자 수가 총 810명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역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니까 또 심지어 미국 어떤 사람들은 이걸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 조작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쨌든 팩트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우리 평론가님이 정확하게 짚으셨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그 시기에는 미국의 경제가 좋아졌던 시기였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직후여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애매한 것 같아요. 평시하고 좀 다르게. 다만 이제 어떤 통계를 보면 트럼프의 리쇼어링 정책 때문에 역설적으로 미국의 120만 개 직업이 사라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뭘 공장을 밖에서 가져오려고 지려고 하는데 그 사이 또 중국에도 관세를 세게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과 소비자는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멕시코만 득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동남아시아, 베트남만. 그러니까 저도 그때 현직에 있을 때 상당히 의아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바이든 대통령 임기 중에는 분명히 인플레이션이 올랐고 경제 성장한 주가 있는데 이게 균등하게 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텍사스나 조지아 그다음에 플로리다 같이 이 썬벨트 쪽에 있는데 이게 미시간이나 오하이오, 펜실베니아는 아직 그 파급 효과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공화당의 벤스 부통령 후보도 오하이오 출신이어서 그 사람들 이쪽 지역에서는 벤스에 대한 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기세라는 것이 느끼기에는. 그래서 뭐 비록 제가 모두 발언에는 트럼프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이 언론 지형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거 볼 때는 그다지 바뀌지 않았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50.5 대 49.5.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